리처드 니스벳은 미시간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오랫동안 연구한 사회심리학 분야의 대가입니다. 우리에게는 생각의 지도라는 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동양과 서양의 인식 차이를 과학적으로 입증했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 많은 사회 현상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리처드 니스벳이 일생 동안 연구한 동서양의 차이와 우리의 생각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리처드 니스벳의 첫 강의는 동양과 서양, 인식의 차이로 시작합니다. 동양인과 서양인,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동아시아인과 서유럽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양인은 서양인보다 맥락에 훨씬 큰 비중을 두고 생각합니다. 반면 서양인은 맥락보다는 대상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아시아인은 상황 중심적입니다. 자신이 속한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각자의 개성보다는 모두 한데 어우러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서양인들은 개인 중심적입니다. 자신에게 환경을 맞추려 하고 계속해서 주변 환경을 통제하려 하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동양인에 비해 사회적 관계를 쉽게 끊어낼 수도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사회적 차이도 분명 존재합니다. 세계적 기업인 삼성이 미국에서 광고할 때 광고는 이런 것을 보여줬죠. 나는 슈퍼히어로도 될 수 있고 훌륭한 요리사도 될 수 있지. 삼성과 함께. 한국에선 어떻게 했었죠? 또 하나의 가족, 삼성. 한국에서는 미국과 달리 개인을 특별하게 만들어주기보다 삼성이 가족 구성원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구는 우리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 리처드 니스벳은 일본인 친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일본인 친구는 오랫동안 미국에서 살다 보니 미국식 파티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파티를 좋아하는 다른 일본인들을 모아 자기들끼리 파티를 한번 열어보기로 했죠. 파티는 어땠을까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미국식 디너 파티의 핵심은 솔직한 대화입니다. 누군가가 파티에서 야 유튜브 미스토리 영상 완전 재밌더라 라고 하면 누군가는 엥? 그거 완전 노잼 영상 아니냐? 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일본인에게 있어서 상대방의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은 무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디너 파티는 재미도 없었고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서양인들은 자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동양인들은 자신을 전체의 일원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죠. 만약 친구가 멀리 떠나거나 죽었을 때 동양인들은 마치 나의 한 부분이 크게 떨어져 나간 것처럼 느낍니다. 마치 내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느끼고 실제로도 많이 달라지곤 하죠. 서양인들은 친구가 떠난다고 자아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가족이 떠나는 것은 조금 다른 얘기지만 동양인들은 서양인보다 친구를 가족에 좀 더 가깝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파악하는 인지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동양인은 전체 맥락을 고려하고 맥락 속에서 개인과 대상의 관계를 파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서양인은 분석적 경향이 강하죠. 서양인들은 목표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사고합니다. 이 둘은 인지하는 정보도 다릅니다. 한 일본인 학생이 진행한 연구가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수중 장면을 보여주고 뭘 봤는지 설명해보라고 했죠. 서양인은 물고기를 위주로 설명합니다. 물고기의 무늬가 어땠는지, 크기는 어땠는지 같은 것들이요. 반면 동양인들은 물고기보다 우선 물속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초들이 있는 바다에 물고기들이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추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양인은 전체론적인 분석을 하고 서양인은 대상 중심적 분석을 합니다. 여기 또 한 실험이 있는데요. 대학생 여러 명을 모아놓고 마리화나 합법화 연설이나 등록금 인상에 찬성하는 연설을 보여줬습니다. 연설을 보는 학생들은 사전에 미리 들은 정보가 있는데요. 연설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말할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연설자가 지시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미국인은 연설자의 주장이 연설자의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설이 연설자의 진심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조건을 조금 바꿔서 누군가가 지시하는 모습을 단순 정보가 아닌 화면을 통해 직접 보여줬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미국인은 여전히 연설자의 진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연설자의 속마음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설자와 지시자의 관계를 이해한 것입니다. 동양인은 서양인보다 상황의 특수성을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동서양의 언어 차이도 있습니다. 영어로 명사를 배우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영어로 동사를 설명하는 것은 미국인에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한국어로는 동사를 쉽게 배울 수 있죠. 어디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이 차이는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동양 문명의 발상지인 고대 중국과 서양 문명의 발상지인 고대 그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죠. 고대 중국과 고대 그리스는 거의 모든 면에서 달랐습니다. 2500년 전 중국 사상가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두 물체 사이에 어떤 작용이 발생하는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밀물과 썰물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죠. 이것은 서양에서 18세기 전에는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두 물체가 물리적으로 접촉했을 때만 상호작용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18세기 이후 자력이나 음파 같은 것들을 통해 서양 과학자들이 원격 작용을 증명했습니다. 동양에선 사상이었고 서양에선 과학이었죠. 과학이 탄생한 것은 고대 그리스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범주와 규칙을 기반으로 생각했죠. 과학은 처음부터 서양의 것이었습니다. 후에 서양에서 동양으로 전해진 것이죠. 마지막으로 리처드 니스벳은 강의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했는데요. 동양인은 맥락 파악과 관계의 유사성에 대해 생각하고 서양인은 대상을 파악하고 범주와 규칙에 대해 생각한다. 재밌게 보셨나요? 강의에서 리처드 니스벳이 한 말들은 그런 경향성이 있다이지 무조건 동양인은 이렇고 서양인은 이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과거보다 훨씬 개인화되고 있죠. 모두 현명하게 받아들이실 거라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동양인은 전체 맥락 속에서 파악하고 서양인은 맥락보단 대상에 집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리처드 니스벳은 동양과 서양의 형식 논리학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형식 논리학이란 올바른 논증의 형식적 구조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좀 어렵죠? 대표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고안한 3단 논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다들 아시죠? 하지만 동양에서는 형식 논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원전 5세기경 중국에서 잠깐 연구된 적은 있었는데 금세 잊혀버리고 말았죠. 만약 동아시아에서 논쟁이 벌어졌을 때 논리로만 따지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 유치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서양 사상의 근간에는 형식 논리보다 더 기초되는 생각이 있는데요. 바로 A는 A라는 개념입니다. A는 무조건 A이지 다른 무엇인가는 아니라는 생각이죠. A는 A다와 A는 A가 아니다는 동시에 참이 될 수 없습니다. 동양에선 어떨까요? 동양 논리의 토대는 변증법입니다. 항상 모순이 존재하죠. 리처드 니스벳은 변증법의 3가지 원칙을 말합니다. 우선 변동의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은 참이지만 나중에는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순의 원칙도 있습니다. 끝없는 변화 때문에 모순이 항상 생기고 그 모순에서 또 다른 변화가 생겨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고 부분은 전체 속에서만 의미를 갖는다는 뜻이죠. 뭐야, 당연한 얘기 아니야? 네, 저는 동양인이었습니다. 서양인들은 좀처럼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대학생들에게 속담을 보여줬습니다. 그 속담 중에는 모순된 표현이 있는 속담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나친 겸손은 절반의 교만함이다 같은 것들이 있었죠. 너무 좋은 속담이죠. 하지만 서양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겸손이면 겸손이지 교만함이 왜 들어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죠. 동양인들은 단번에 이해하는 속담이지만 서양인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동양은 변화, 서양은 안정성에 기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동양과 서양은 추세에 대한 인식도 다릅니다. 캐나다에서 있었던 연구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기업의 주가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주가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었죠. 앞으로 이 주식이 어떻게 될지 물어봤습니다. 미국계 캐나다인들은 주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아시아계 캐나다인들은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했죠. 왜 우리도 이제 한번 꺾일 때 됐다 이런 말 자주 쓰잖아요. 동양인입니다. 서양인은 추세를 따르려고 합니다. 동양인은 반대죠. 동서양의 차이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경제적, 문화적 특성뿐 아니라 생태적 특성과도 관련돼 있죠. 중국은 강이 흐르는 평야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협동해서 일해야 했습니다. 전체론적 사고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죠. 반면에 그리스는 중국에 비해 척박한 땅입니다. 바다와 산이 이어져 있는 지형이죠. 그리스에서는 거대 농장보다는 텃밭, 무역, 작은 농장 등 개인 사업이 발달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협동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일이죠. 분석적 사고가 중요한 환경이었습니다. 재밌는 점은 중국 안에서도 전체론적 추론과 분석적 추론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협력이 많이 필요한 쌀농사 지역의 사람들은 전체론적 추론이 우세했고 개인 사업에 가까웠던 밀재배를 했던 지역의 사람들은 서양처럼 대상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의 차이가 일상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동서양의 의학은 그 모습이 너무 다릅니다. 수술 치료는 동양에서는 없던 개념이었죠. 문제가 되는 부위를 도려내는 것이 치료라고? 옛날 동양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렸을 겁니다. 동양에서의 건강은 신체와 환경의 균형 잡힌 조화에서 오는 것이니까요. 요즘엔 서양에서도 동양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균형과 조화로 대표되는 동양의 사고방식이 기존 객체지향적, 속성 중심적 서양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법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동양에서 범죄자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 범죄의 맥락을 고려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으며 어떤 환경에 있었는지 따집니다. 반면에 서양에선 맥락을 거의 따지지 않습니다. 범죄의 종류와 규칙만 고려하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규칙을 적용합니다. 계약에서도 동서양의 차이가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눈이 많이 내려서 영화관에 손님이 없어졌다면 영화 제작사에서 극장에게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서양에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한 번은 일본과 호주가 5년간 일정한 가격으로 설탕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한 지 6개월 만에 설탕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일본은 호주에게 설탕 가격을 좀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호주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애초에 그런 얘기를 꺼냈다는 것 자체에 놀란 것이죠. 과학에서는 어떨까요? 유튜브 조회수 보증 수표인 양자역학을 서양인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가 있죠. 양자물리학은 전통적인 서양 사상과 대립됩니다. 물체가 여기 있기도 한데 없기도 해. 빛은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해. 서양인들은 시나리오 쓰고 있다고 생각했죠. 동양인은 그럴 수 있어.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일 수도 있지. 세상 만물이 그런 거니까.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동양적 사고와 서양적 사고 중 뭐가 더 좋을까요? 리처드 니스벳의 동료이자 제자인 서울대 최인철 교수는 분석적 사고가 과학에는 더 좋지만 나머지엔 전체론적 사고가 더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리처드 니스벳도 이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리처드 니스벳은 분석적 사고는 교육하기 쉽다고 말합니다. 전체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동양인들도 고등교육을 받으면 쉽게 깨우칠 수 있는 사고방식이죠. 하지만 전체론적 사고는 가르치기 굉장히 어렵다고 말하며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사실 무엇이 더 좋다 진지하게 우열을 가릴 수는 없겠죠. 각자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전체론적 사고, 분석적 사고 둘 다 필요합니다. 그래도 니스벳에 따르면 우리가 분석적 사고를 배우는 게 더 쉬우니까 어쩌면 유리할지도. 먼저 의식과 무의식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의식이란 우리가 생각하거나 행동할 때 왜 이렇게 했는지 인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리처드 니스벳은 의식이 우리 전체 사고의 극히 일부분이라고 말하죠. 반면 무의식은 생각과 행동에 항상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생각과 행동에는 의식과 무의식이 모두 영향을 미치지만 무의식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지 과정에서 왜곡이 일어나고 부정확한 견해가 생겨납니다. 의식과 무의식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심리학 실험이 있는데요. 이 실험들은 사람들이 특정 상황에서 자신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추론하고 설명할 때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인지부조화 실험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인상 연설문을 사람들 앞에서 읽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통 대학생들은 이것에 찬성하지 않죠. 참가자 중엔 연설을 마치면 $5를 받는 사람도 있고 $50를 받는 사람도 있죠. 연설 후에 참가한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인상에 대해 자신의 솔직한 의견을 얘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5를 받은 학생들의 의견은 등록금 인상에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50를 받은 학생들은 여전히 등록금 인상에 반대했죠. $5를 받은 학생들은 고작 $5 때문에 내 생각과 반대되는 연설을 했다고 말하기는 싫은 것이죠. 혹시 연설을 한 것이 의견에 영향을 미쳤는지 물어보면 원래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많은 경우 학습도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분면 위 어디에 X 표시가 나올지 예측하는 실험이 있습니다. X 표시는 실험 참가자는 모르는 아주 복잡한 규칙으로 사분면 위에 나타나다가 사라지는데요. 참가자들은 다음번엔 X가 어디 나타날지 알아맞혀야 하죠. 처음에 사람들은 25% 확률로 찍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실험을 반복할수록 정답률은 높아지죠. 무의식적으로 규칙을 학습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규칙을 바꾼다면 다시 정답률은 떨어집니다. 실험이 끝날 때까지 참가자들은 어떤 규칙이 있었다는 것 자체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의 무의식이 규칙을 학습한 것이죠. 문제 해결도 완전히 무의식적으로 가능합니다. 어떤 문제들은 완전히 의식적 영역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체스나 바둑 같은 것들이 그렇죠. 하지만 무의식적으로도 규칙을 사용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바둑의 초보자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을 둡니다. 그 속에도 규칙은 숨어있지만 전혀 알지 못하죠. 계속 바둑을 연습하고 공부해서 전문가가 된다면 여러 규칙과 전략을 의식적으로 생각합니다. 수싸움을 하고 전략을 구상하죠. 그 단계를 넘어서 더 많은 경험을 쌓으면 경지에 이르게 되는데 경지에 이른 사람들에게 대국 후에 무슨 규칙이나 전략을 사용했냐고 물어보면 잘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그렇게 둬야 할 것 같아서 뒀다고 말하죠.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에서 이세돌 구단의 78수 기억하시나요? 경기장 밖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수였지만 이세돌 구단은 여기밖에 둘 자리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바둑이 너무 익숙해져서 무의식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 무의식이 의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단어 짝을 맞추게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한 단어를 보여줬을 때 연관 단어를 바로바로 말할 때까지 반복했죠. 사람들이 숙달되면 한 가지 질문을 듣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를 말하게 했습니다. 미국에는 타이드라는 세제가 있는데요. 가장 좋아하는 세탁 세제가 무엇인지 물어봤을 때 단어 짝 맞추기 실험에서 바다와 달이라는 짝을 학습한 사람들은 타이드 세제를 얘기할 확률이 다른 사람들보다 2배나 높았습니다. 왜 타이드를 얘기했냐고 물어보면 집에서 쓰는 세제다, 디자인이 예쁘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정말 그런 생각들 때문에 타이드를 말한 것일까요? 타이드는 밀물과 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바다와 달, 밀물과 썰물, 무의식 중에 학습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의식 때문에 어떤 행동의 원인도 잘못 인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과관계를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후광 효과가 있습니다. 후광 효과란 어떤 부분적인 특성이 다른 특성을 평가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실은 사람 자체가 좋기 때문에 부분적인 특징도 좋아지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어떤 특징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애인의 외모나 억양이 좋아서 애인을 좋아한다고 말하게 되죠. 사실은 반대로 애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외모나 억양까지 좋아진 것인데 말입니다. 리처드 니스벳은 이런 다양한 실험들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인지 과정에 의식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그 인지 과정을 살펴볼 수는 없죠. 우리가 계산을 하거나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 혹은 날아오는 공을 잡을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합니다. 무의식 속에서는 어쩌면 복잡한 편미분 방정식을 풀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처드 니스벳은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도 모르게 행동과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하며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무의식의 세계를 들춰보는 것은 재밌기도 하고 조금 무섭기도 합니다. 내가 아는 나는 내가 맞는 걸까 하는 철학적인 생각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제가 알 수 있는 의식적 부분이라도 확실하게 해야 중심을 잃지 않을 것 같네요.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우리는 무의식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관련된 연구들도 많은데요. 예를 들면 투표하는 장소에 따라 특정 안건의 찬성률이 달라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여러 장소에서 투표가 진행됩니다. 학교나 교회에서도 투표를 하죠. 투표 장소가 학교일 때 사람들은 학교 기금 인상안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표 장소가 교회일 때는 낙태 반대 안건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사람들에게 투표 장소가 영향을 미쳤는지 물어보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원래 소신대로 투표했다고 말하죠. 하지만 결과는 다르죠. 법에서의 판결도 무의식에 작용해서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판사들의 유죄 형량 정도는 재판의 시간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점심시간 전에는 형량이 비교적 세고 점심시간 이후에는 형량이 약하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배고픔이 무의식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배가 부르면 사람이 온화해지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리고 얼굴이 동안일수록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네요. 만약 누군가에게 호감을 사고 싶다면 따뜻한 커피를 손에 쥐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운 커피는 절대 안 됩니다. 차가운 인상을 무의식에 남기게 되죠. 그리고 아주 잠깐이라도 웃는 얼굴을 보게 하세요. 누군가 웃는 모습을 0.001초라도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마주보고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몸짓을 따라해보세요. 대화가 더 잘 통한다고 느끼게 되고 호감을 얻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상대의 몸짓에 동조하지 않으면 조금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죠. 우리는 항상 이렇게 무의식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모든 인지 과정은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적 행동을 설명할 수 있죠. 익숙한 상황에서는 행동의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인지 과정을 관찰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익숙한 상황에서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낯선 상황에 놓이게 되면 행동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일단 새로운 상황에서는 나조차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행동의 원인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죠. 인지 과정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무의식이 우리 생각을 계속 방해하고 왜곡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창조하는 과정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브루스터 기셀린의 예술 창조의 과정이라는 책에서 기셀린은 역사적으로 창의적이었던 인물들의 에세이를 수집했습니다. 에세이들을 보면 거의 모든 예술가들의 창작물이 무의식적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자
푸엔카레의 경우 휴가지에서 전혀 수학에 대해 생각하지 않던 와중에 갑자기 자신이 오랫동안 풀던 문제에 실마리를 떠올렸죠.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는 꿈속에서 갑자기 멜로디가 떠올라 예스터데이를 작곡했습니다. 의식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때로는 무의식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무의식에만 맡길 순 없겠죠.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의식적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사야 하는데 어떤 집이 좋을지 따질 땐 목록을 작성하고 꼼꼼하게 비교해야 합니다. 하지만 리처드 니스벳은 목록을 작성하고 나서 바로 결정하지는 말라고 조언합니다. 한숨 자고 나서 결정하라고 말하죠. 만약 무의식이 작동할 시간이 없다면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품절 임박, 한정 수량과 같은 언어를 쓰는 마케팅도 이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이 작용할 시간을 항상 벌어줘야 합니다. 학창시절 전날까지 안 풀리던 문제가 다음날 갑자기 풀리게 되는 경험 있으신가요? 니스벳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한숨 자고 일어나니 저절로 해결법이 떠올랐죠. 그래서 니스벳이 학교에서 토론 수업을 할 때는 학생들에게 미리 생각할 거리를 준다고 합니다. 교수 입장에서도 강의 직전에 학생들에게 할 질문들을 준비하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며칠 전부터 준비했으면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게 되죠. 계속 집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뭐가 좋을까 이런 정도로만 한번 떠올린 다음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질문들이 떠오르죠. 마찬가지로 만약 학생분들이 학기말 과제로 리포트를 써야 된다면 첫 수업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뭘 쓰지? 어떻게 쓸까? 이 정도만 생각해도 자연스럽게 무의식이 작용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뱉어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의식이 작용할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일단 의식적으로 고민한다면 나중에 무의식이 해결을 도와줄 거예요. 왜 이런 무의식의 능력들을 믿어야 할까요? 리처드 니스벳이 우리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 무의식이라니 너무 사이비 같잖아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말이나 무의식 때문에 우리가 인과관계를 잘못 파악한다는 등 내 판단을 못 믿게 만들고 흔드는 이런 말들을 우리는 왜 믿어야 할까요? 일단 이런 무의식의 작용을 알면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할 때 틀렸다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더 신중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의 작용을 알면 다른 사람의 행동과 생각을 의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거짓말할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무의식은 우리 기억에 없던 부분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리처드 니스벳은 마지막으로 강의를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우리 인지 과정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무의식은 많은 경우 저절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을 건드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있다면 이번 강의를 통해 한 번 더 떠올려서 무의식을 한번 자극해보고 편하게 쉬어보는 건 어떨까요? 생각지 못한 곳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랜 시간 동안 서양의 많은 심리학자들은 지능을 유전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IQ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이 차이는 유전에서 온다고 믿었죠. 유아기의 환경이나 성장 배경, 학교에서의 교육 등은 지능과는 상관이 없다고요.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세대가 지날수록 전체적인 지능 지수는 낮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흑인의 IQ는 백인보다 낮고 동양인의 IQ가 가장 높은데 그 이유는 유전 때문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리처드 니스벳은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IQ가 유전이라는 그들의 주장은 가난한 나라의 사람이나 소수민족은 교육해도 소용이 없다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IQ가 유전이라는 논리를 따르면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란 일란성 쌍둥이의 IQ는 비슷해야 합니다. 하지만 몇몇 실제 다른 환경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던 쌍둥이를 비교해보면 IQ의 유사성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우리의 지능은 유전의 영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린 시절 가정환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의 가정환경 테스트인 가정환경 자극평가, 이른바 홈테스트에서는 집안 환경이나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관찰하고 점수를 매기는데요. 예를 들면 집안에 책은 얼마나 있는지, 부모와 자녀가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하는지 같은 요소들을 보죠. 이 홈테스트의 평균 정도 되는 가정의 아이들과 상위 32% 가정의 아이들을 비교해봤을 때 IQ 차이는 9점 정도 됩니다. 꽤 큰 차이죠. 그리고 교육도 지능에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인데요. 미국에서는 8월생까지는 올해 입학하고 9월생부터는 내년에 입학하게 됩니다. 연말에 두 아이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8월 31일생 아이가 9월 1일생 아이보다 IQ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아이들의 IQ는 점차적으로 증가했죠. 세대가 지날수록 지능지수가 낮아진다는 말도 잘못됐습니다. 선진국 기준으로 지난 70년간 IQ 점수는 평균 18점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인데요. 고등학생과 대학원생 정도의 차이가 18점 정도 나죠. 왜
IQ는 계속 높아졌을까요? 여기엔 두 가지 시대의 혁명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읽기 능력과 연산 능력이 필수가 되었죠. 읽기와 쓰기 같은 기초교육은 논리력을 향상시키고 철학적 사고에 도움을 줍니다. 이런 기초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기초적인 추론도 잘 하지 못한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반사실적 추론도 어려워하는데요. 기초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만약 당신이 여자라면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라는 질문에 그 사람은 저는 여자가 아닌데 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냐고 반응했습니다. 이런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논리적 사고방식은 초등교육 과정에서 형성됩니다. 두 번째는 정보혁명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정보가 이전과는 다른 데이터나 숫자 등 훨씬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분석적, 수학적 사고가 중요해졌죠.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복잡한 환경에서 살고 있고 더 복잡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심지어 쉴 때 하는 오락거리도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리처드 니스벳은 컴퓨터 게임도 우리 지능에 영향을 많이 줬다고 말하는데요. 팩맨 같은 옛날 게임들은 지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지만 지금 나오는 게임들은 고도로 복잡하죠. 이런 게임들을 익히는 건 역시 우리를 똑똑하게 만들었습니다. 인종적 차이는 어떨까요? 흑인과 백인의 IQ 차이는 존재하지만 유의미하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종적 유전자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 여러 실험들을 통해 밝혀졌는데요. 대부분의 미국 흑인들은 유전자의 80%를 아프리카 유전자로 가지고 있고 일부는 아프리카 유전자를 20%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 아프리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들 사이의 IQ 차이는 없습니다. 유전자와 IQ 수치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동양인과 서양인은 어떨까요?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동양인이 당연히 서양인보다 똑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유전적 차이는 아닙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제임스 콜먼의 1966년 연구에서는 아시아계 고등학생과 유럽계 고등학생들의 IQ를 비교했는데요. 그 당시에 차이는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 IQ는 유럽계가 더 높은 경향이 있었죠. 반면에 미국의 수능인 SAT 점수는 아시아계 미국인이 더 높았습니다. 제임스 콜먼은 이들을 30년 동안 추적 연구했는데요. 중년이 되었을 때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유럽계 미국인들보다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리처드 니스벳은 문화적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요. 동아시아에는 유교를 비롯해서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공자 역시 인지 능력에 있어서 선천적 능력보다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했죠. 그 때문인지 오랜 시간 동아시아에서의 성공은 교육받은 정도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동양의 부모는 서양의 부모보다 상대적으로 자녀들에게 높은 성적을 요구합니다. 동양에서는 계속해서 교육을 강조하고 있죠. 이런 문화적 차이 때문에 동양 아이들의 공부 시간이 서양 아이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졌고 인지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리처드 니스벳은 이 모든 것들을 종합했습니다. 지능의 근본은 유전에 있지 않습니다. 대신 환경은 매우 중요하죠. 교육에 대한 동서양 접근법의 차이가 분명 존재하고 이 차이점은 미국 사회에서 그동안 아시아계에 큰 이점을 줬다고 말하며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리처드 니스벳의 모든 강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앞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논리력과 정보를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위대한 수업 본방을 통해 세계적인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방식을 보는 것도 이런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유바!